할머니, 아빠가 그랬어. 꼭 사진 밑에 숨겨야 된다고 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엔 뭔가 있어요. 딸의 손목에 생긴 멍자국 서재에서 들려온 낮고 거친 협박의 목소리, 그리고 잠든 손주의 입에서 나온 암호 같은 말. 저는 딸과 손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한 노인의 몸으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도 정의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의 할머니는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나물, 김치, 반찬거리를 파는 작은 좌판이었지만 그곳이 정의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정의 할머니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없고 나물 한 단 사가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싱싱한 나물 있죠? 그럼 새벽에 직접 받아온 거야. 더 싱싱할 수가 없지. 정의 할머니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의 할머니도 이제는 반쯤 은퇴한 상태로 일주일에 서너 번만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 정의 할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왜? 죄송한데 호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급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호연이 다니는 유치원이 갑자기 휴원했는데 저하고 지훈이 오빠 둘 다 출장이 겹쳤어요. 어린이집도 자리가 없대서. 정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 지훈이와는 그리 편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혼자 둘 수는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봐주면 되는데? 딱 일주일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알겠다. 내가 가서 봐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모든 준비 다 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딸의 집에 가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았어요. 사위 지훈이 보는 눈이 영 곱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주 호연이를 생각하면 못 갈 일도 아니었습니다. 6살 호연이는 정의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의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딸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정의 할머니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소연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은 모습이 딸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머, 소연아. 많이 예뻐졌네. 에이, 뭘요? 어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을 올라가는 동안 정의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잘 사는 것은 좋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정의 할머니가 사는 집 전체보다 넓었어요. 비싼 가구들과 최신 가전제품들이 즐비했고 벽에는 커다란 TV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건들은 많았지만 온기가 없는 집이었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호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6살 호연이는 정혜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호연아, 우리 호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혜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그때 안방에서 사위 지훈이 나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정혜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영 마뜩잖았어요. 네, 호연이 돌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호연이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차갑고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같았죠. 정혜 할머니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딸과 손주를 위해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특히 제 서재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훈의 말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저희는 공항으로 가봐야겠어요. 호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이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혜 할머니는 딸의 손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멍자국이었습니다. 소연아, 손목이 왜 그래?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소연이는 서둘러 소매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할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멍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어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들을 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호연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부부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손주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혜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비싸 보이는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건 별로 없었어요. 호연아, 뭐가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정혜 할머니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연이는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정말? 왜? 할머니는 무서운 소리 안 내니까요. 무서운 소리. 정혜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딸의 손목 멍자국, 사위의 차가운 경고, 그리고 호연이가 말한 무서운 소리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첫날 밤, 정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밤, 정혜 할머니는 호연이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해서였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 호연이가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 먼저. 그 다음에 빨간색. 정혜 할머니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다른 데다 두면 안 된대요. 무지개 금고놀이. 호연이는 비밀 잘 지켜요. 무지개 금고놀이? 정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노란색 다음에 초록색.
자동차 색깔 순서대로. 아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의 할머니는 호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호연아,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기억 안 나요. 할머니는 무슨 꿈 꾸세요? 할머니는 호연이 꿈을 꿨어. 우리 호연이가 할머니랑 놀고 있는 꿈. 와, 정말요? 저도 할머니랑 노는 꿈 꾸고 싶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그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호연이가 말한 할머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중에서 정의 할머니가 나온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호연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액자 뒤쪽이 미묘하게 불룩했어요. 마치 뭔가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정의 할머니는 사위 지훈의 행동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있을 때는 대부분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는 뭐 하세요? 정의 할머니가 호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일 해요. 컴퓨터로 숫자 놀이 하세요. 숫자 놀이? 네, 파란색 숫자, 빨간색 숫자. 무지개 숫자들이요. 또 무지개 이야기였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집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셋째 날, 지훈이 출근한 사이에 정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물론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관찰은 할 수 있었죠. 호연이 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동전이 들어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흔들어 보니 뭔가 금속성의 딱딱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연아, 이 저금통에 뭐가 들어있어? 비밀이에요. 아빠가 특별한 걸 넣어두셨어요. 특별한 게 뭐야? 몰라요. 호연이는 열어보면 안 된대요. 아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지만 정의 할머니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가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왔는데 카메라에 딸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런데 손목에 멍자국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손목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야? 그때 소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호연이 잘 지내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소연아. 엄마,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의 할머니는 다시 호연이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자동차 색깔. 아빠 비밀. 이번에는 더 명확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색깔들이 뭔가 순서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비밀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딸과 손주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넷째 날, 정의 할머니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기른 관찰력과 직감을 총동원했죠. 먼저 호연이가 잠꼬대에서 말한 할머니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중에서 정의 할머니가 나온 사진 뒤쪽이 이상했어요. 일부러 그 사진을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사진을 다시 걸면서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벽지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말이죠. 마치 무언가를 숨겨놓은 흔적 같았어요. 호연아, 이 사진 예쁘지? 네. 할머니랑 호연이랑 같이 나온 사진이에요. 아빠가 여기 뒤에 보물을 숨겨뒀어요. 보물? 네, 무지개 보물이요. 하지만 비밀이에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정혜 할머니에게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재를 조사할 차례였습니다. 지훈이 출근한 사이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쓰레기통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색깔별로 분류되어 파쇄된 문서들이었어요. 파란색 종이, 빨간색 종이,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호연이가 잠꼬대에서 말한 바로 그 색깔들이었죠. 이게 뭘까? 정혜 할머니는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봤습니다. 완전히 맞추기는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은행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지훈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남의 이름으로 된 은행 서류가 있지? 정혜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계좌번호들도 여러 개였어요. 마치 여러 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는데 화면 보호기에 여러 개의 차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파란색 차, 빨간색 차, 노란색 차, 초록색 차. 또 그 색깔들이었습니다. 설마. 정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차들의 색깔 순서가 비밀번호인 것은 아닐까요? 이어서 호연이 방의 돼지 저금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돼지 저금통이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흔들어 보니 동전 소리가 아니라 뭔가 딱딱한 물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드디스크를 저금통에 숨겨둔다고? 정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철저히 숨겨두는 것일까요? 그때 호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아, 호연아. 이 저금통이 무거워서. 아, 그거요? 아빠가 중요한 걸 넣어두신 거예요. 호연이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대요. 왜? 비밀이니까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쁜 사람들? 정혜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호연아, 아빠가 무지개 놀이 얘기한 적 있어? 네.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 누르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누르는 거야? 비밀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사진 밑에서 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뒤에 숨겨진 금고, 색깔별 비밀번호, 그리고 저금통 안의 증거들까지. 정혜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사위 지훈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집 안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순진한 호연이를 이용해서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혜 할머니는 지훈이 귀가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지훈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뭔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 이상한 건 없으셨죠? 이상한 거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찾아온다거나. 아니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지훈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할머니는 그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밤늦게 지훈은 서재에서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다섯째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소연이와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화면 속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대박이 났어요. 해외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유럽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소연이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유럽이요? 어느 나라요? 네덜란드예요. 암스테르담에 정말 좋은 집을 알아봤어요. 호연이 교육 환경도 한국보다 훨씬 좋고요. 지훈의 말에 소연이는 들떠 보였습니다. 마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기뻐했죠. 와, 정말요? 언제부터요? 다음 주말이에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자도 나왔고 집도 계약했어요. 하지만 정혜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해외 이주라니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호연이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유치원도 그만두고. 정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덜란드에 한국 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적응하면서 현지 학교로 옮기면 되죠. 너무 급하지 않나요? 어머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훈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면서 가끔 놀러 오세요. 비행기표 드릴게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혜 할머니를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정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혜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시간, 정혜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이신가요? 정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손주와 딸을 생각하니 주저할 수 없었어요. 제 사위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은행 서류들을 파쇄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금고를 숨겨뒀고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아이 장난감에 숨겨뒀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파쇄된 서류 조각들을 받고 금고 위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 주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정혜 할머니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파쇄된 문서들, 무거운 저금통,
아이의 잠꼬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 계획까지 지능범죄수사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전문적인 수사관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혜 할머니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색깔별 비밀번호, 숨겨진 금고의 위치, 그리고 저금통 안에 의심스러운 물건들까지. 혹시 사위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IT 회사 CEO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할머니께서는 미안해 하실 일이지만 이런 신고는 매우 중요해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저는 미친 노파로 여겨지겠죠.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은 정혜 할머니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 내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여섯째 날, 정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소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소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정혜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엄마, 호연이 잘 지냈죠? 응, 잘 지냈어. 근데 소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정혜 할머니는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소연아, 내 남편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불법적인 일 말이야. 엄마가 며칠 동안 봤는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정혜 할머니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파쇄된 서류들, 색깔별 비밀번호, 무거운 저금통,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 계획까지. 하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소연아, 지훈이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럼 내 손목의 멍자국은 뭐야? 이게 정말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야? 정혜 할머니가 딸의 손목을 가리키자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지훈이 오빠가 정확히 뭘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겨우 잘 살게 됐는데.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가난하게 살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들 등록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이제 겨우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떳떳하게 번 돈으로 사는 게 낫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딸의 말에 정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딸이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소연아, 설마 너. 엄마,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제발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한 번에 파악한 지훈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이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만 지훈은 이미 상황을 눈치챘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망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망상이 아니야. 나는 다 봤어. 정혜 할머니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뭘 봤다는 거죠? 내가 숨겨놓은 것들 말이야. 파쇄된 서류들, 저금통 안의 물건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걸 숨겼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증거라도 있으세요? 지훈은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할머니 사진 뒤에 있는 건 뭐야?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사진? 호연이가 다 말해줬어. 무지개 색깔 순서도 알고 있고. 이번에는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호연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자동차 색깔 순서 말이야.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어요. 호연아, 이리 와. 여보, 왜 그래요? 소연이가 놀라며 말렸지만 지훈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호연이가 무서워하며 나타났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비밀을 할머니한테 말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거짓말 하지 마. 지훈이 큰 소리를 치자 호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손주를 보호하려고 앞에 섰어요. 아이한테 왜 그래?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뭐라고? 여기서 더 이상 머물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정혜 할머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소연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남편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연아, 할머니한테 무지개 색깔 순서 한 번만 더 말해줄래? 할머니. 빨주노초 파남보 말고 아빠가 알려준 자동차 색깔 순서 말이야. 호연이는 아빠를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요.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쫓겨나듯 집을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인 일요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출국장 근처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찰이었어요.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은 소연이와 호연이를 데리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죠.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지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가신 시어머니도 없애고 모든 증거도 처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소연이도 들떠 있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아빠, 네덜란드에는 튤립이 많아요? 호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튤립도 많고 풍차도 많아. 호연이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지훈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체포 영장이요? 백지훈 씨, 대규모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훈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IT 회사를 경영하는 정당한 사업가예요. 조용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로 정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소연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 정의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훈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것들을 찾았단다. 무슨 소리예요? 색깔 순서 말이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호연이가 알려준 순서로 금고를 열었거든.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백지훈 씨,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지훈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호연이만 생각해. 몇 시간 후, 지훈의 집에서는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 할머니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져봤어요. 우선 거실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 뒤를 확인했습니다. 정의 할머니의 말대로 그곳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금고가 있었어요. 색깔 순서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라고 하셨죠? 네, 호연이가 알려준 순서예요. 수사관이 그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 여러 명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위조 신분증, 다양한 하드디스크들, 그리고 자세한 범죄 내역이 적힌 장부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수사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연이 방의 돼지 저금통도 열어봤습니다. 정의 할머니의 추측대로 그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마이크로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어요. 이것들은 뭘까요? 아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을 겁니다. 서재에서도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파쇄된 서류들을 복원해보니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과 계좌 정보들이 나왔어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인 것 같고 대포 통장 개설업까지 겸했네요. 수사관들은 지훈의 범죄 규모에 놀라워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지훈은 끝까지 정의 할머니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늙은 것이 주제도 모르고 가족을 배신하다니.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모든 허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심판뿐이었어요. 지훈이 체포된 후 소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의 모든 범죄 사실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연이는 정혜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정혜 할머니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품어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집도 압류될 거고 호연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는 가족이야. 정혜 할머니의 말에 소연이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피해자야.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2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였고 수익률을 과장 광고해서 돈을 모은 다음 잠적하는 수법이었어요. 또한 대포통장 개설업도 겸해서 다른 범죄 조직의 통장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남편분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검사가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단지 사업이 잘 된다고만 들었어요. 그럼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 계획은요? 남편이 사업 확장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연이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비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눈 감고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소연이는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작은 짐을 싸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따뜻한 햇빛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호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정혜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아요. 작아도 따뜻한 집이 더 좋단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라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제가 내린 커피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소연이가 대단하네. 정혜 할머니는 다시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어요.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단골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떳떳하게 장사하니까 더 맛있어. 호연이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정말? 왜? 할머니는 나쁜 사람을 혼내줬으니까요. 아이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이제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혜 할머니는 딸의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저녁 뉴스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T 회사 CEO 백지훈 씨의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공판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백 씨는 지난 3년간 투자 사기와 대포 통장, 개설 등으로 2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범한 할머니의 신고로 시작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연이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든 감정들을 이미 다 흘려보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구나. 정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사람과 살면서도 몰랐다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피해자였어.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뉴스에서는 지훈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혜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신고한 게 잘한 일이었어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호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소연이는 털실로 호연이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가 뜨개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뭘?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다행히 큰일 없이 끝났으니까 됐어. 정혜 할머니는 딸과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놈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진짜 집을 되찾았단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따뜻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며칠 후, 정혜 할머니는 시장에서 만난 단골 손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을요? 가족도 지켜야 하고, 정의도 지켜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한 할머니의 철학이었죠. 반년 후 지훈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엄마, 뉴스 나왔어요. 소연이가 말했지만 정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날 저녁 호연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쁜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호연아,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으면 충분해. 그럼 할머니가 호연이 아빠예요? 할머니는 할머니야. 하지만 호연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머니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1년 후 소연이는 카페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어요. 엄마, 오늘 사장님이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신대요. 정말?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혜 할머니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호연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격도 더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용감한 사람? 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용감한 할머니요. 정혜 할머니는 손주의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혜 할머니도 대답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어요. 안타깝네. 정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또 신고하시려고요? 소연이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우리 가족만 챙기자. 하지만 정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을 구해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정혜 할머니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냈습니다. 돈과 허영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말이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정혜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옳은 일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화려한 집과 비싼 옷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정혜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계하십시오. 특히 돈과 관련된 급작스러운 변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정혜 할머니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정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